북한에서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 뭘까요? 바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짜일까요? 저는 평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기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딱 3초만요.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입니다. 댓글에 어디서 보시는지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순환공항 경납고 앞에서 전용차에서 내리며 지상낙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2살 고려항공 최연소 기장. 검은색 정장에 금색 견장 4줄. 당에서 인정받은 특권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행 전 의무적으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도 당의 뜻을 받들어 안전하게 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투폴레프 구형 기체. 계기판은 낡았고 부품은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승인했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불안은 덮어졌습니다. 이륙하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기체가 떠오를 때 잠시나미터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름 위에선 보위부도 당간부도 없으니까요. 베이징 노선은 특별했습니다. 특권층만 탈 수 있는 비행이었고 저는 그 특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양을 이륙해 서해 상공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구름 위에서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엔 국경이 없는데 왜 땅엔 선이 그어져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제가 탈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5년 제 34번째 베이징 비행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베이징 수도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을 내려보낸 뒤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처음으로 제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은 활주로 하나에 청사 하나가 전부였지만 여긴 터미널만 3개였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 끝없이 이어지는 탑승구, 전광판에 깜빡이는 수십 개 도시 이름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비행기들을 봤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새하얀 동체에 빨강과 파랑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우리 투폴레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게 남조선 비행기란 말인가? 배운 대로라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굶주림과 혼란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깨끗하고 현대적인 기체는 뭡니까? 수행원 김동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기장 동무, 가시지요. 보위부에서 파견된 감시자였습니다. 베이징 비행마다 붙어다니며 조종사들을 감시하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녁 8시에 로비에서 만납시다. 그 전까진 휴식하십시오. 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북한에선 채널이 2개뿐이지만 여긴 수십 개였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로 제주도 갈까? 좋아, 애들도 좋아하겠다. 보너스? 여행? 북한에선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저들은 보너스를 받아 가족 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그 표정들. 강요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빨리 채널을 돌려 중국 뉴스로 바꿨습니다. 노크 소리. 기장 동무, 괜찮으십니까? 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거짓일지도 모른다. 이틀 뒤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베이징이 작아지는 걸 보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시 갇히는 거구나. 처음으로 평양이 감옥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비행 전 브리핑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배 기장들이 모여 수군거리다가 제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동혁 기장 동무를 아십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혁 기장. 저보다 10살 위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종 기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후배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부기장으로 배치받았을 때 긴장한 저를 다독여준 게 김 기장이었습니다. 천천히 하게. 비행기는 조급함을 싫어하니까. 2달 전 김 기장과 함께 베이징 비행을 했습니다. 착륙 후 호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체 정말 위험하네.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아.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기장님, 그런 말씀은. 알아. 그냥 조심하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 기장은 평양발 선양행 비행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사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동혁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당 비서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김동혁은 반당 반혁명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동무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십시오.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반당 반혁명? 김 기장이? 며칠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 기장이 베이징에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보고했고 그 한마디가 그를 끌고 간 겁니다. 그 뒤로 김 기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집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브리핑실에 걸려있던 그의 사진도 떼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부기장 박성호와 이야기할 때도 정비사들과 농담할 때도 항상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 내 말 한마디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다. 입을 닫고 표정을 숨기고 생각마저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생각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기장의 질문이 틀렸나? 왜 우리만 가난한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밤마다 속삭이는 두려움.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김 기장 실종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은주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 은주는 26살이었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에서 일했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평양에서도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배급도 제때 나오고 외화 상품도 볼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간부 한 명이 은주를 눈여겨봤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지 않겠나?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부는 계속 접근했고 결국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틀 뒤 은주는 당 정책에 불만을 품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평양 거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무산 탄광으로 추방됐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무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16시간. 창밖으론 점점 황폐해지는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탄광 마을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 무너져가는 집들, 그을음 묻은 사람들. 이게 같은 나라란 말인가? 면회실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은주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견뎌.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걸. 당이 내린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 기장은 질문 하나로 사라졌고 은주는 거절 한 번으로 탄광에 갔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가 아니라 가족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를 구하려면 나부터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작은 단파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몰래 숨겨뒀던 중국에서 밀수입된 라디오였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자 잡음 사이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에선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귀에 붙이고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베이징 비행을 하는 기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뼈만 남은 손을 떠올리면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를 만나고 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베이징 비행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업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탈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베이징 비행부터 저는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입국장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 택시 정류장 위치, CCTV 사각지대.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계단은 몇 층까지 연결되는지, 뒷문은 있는지. 수행원 김동무가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렸습니다. 세 번째 비행 때였습니다. 베이징 공항 서점에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do you have a Beijing gram meter up? 외국인 여행객이 지도 한 장을 건넸습니다. Sure, take this. I meter leaving gram today anyway. 저는 그 지도를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베이징 시내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던 곳을 발견했습니다. 살리툰 지역, 대사관 밀집 구역. 빨간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였습니다. 다음 비행 때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새벽 4시 수행원이 자는 시간을 노려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살리툰 플리즈.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의 새벽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분 뒤 살리툰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마침내 봤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대사관. 하얀 건물, 검은 철문, 그리고 입구의 경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다. 저 문만 들어가면. 하지만 그날은 돌아갔습니다. 준비가 덜 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지도에 동선을 그렸습니다. 호텔 비상계단 뒷문 택시 정류장 살리툰 대사관 정문. 예상 시간 30분.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새벽 3시. 수행원이 가장 깊이 자는 시간. 대사관은 24시간 경비가 있으니 새벽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 대사관 앞엔 항상 중국 경찰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려야 한다. 공안이 붙잡기 전에 철문 안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짜를 정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제 34번째 베이징 비행. 디데이가 정해지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심은 더 강했습니다. 은주의 뼈만 남은 손, 김 기장의 빈자리, 베이징에서 본 한국 비행기. 모든 게 저를 그 날짜로 밀어붙였습니다. 3월 15일. 그날 나는 자유를 향해 뛴다. 2005년 3월 15일. 평양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비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어머니.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도 은주처럼 될 겁니다. 순안공항 출국 심사대. 보안원이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종사 매뉴얼, 개인 세면 도구, 여벌 셔츠. 그리고 주머니 속에 베이징 지도와 대사관 주소. 제발,
발견하지 마라. 문제 없습니다. 지나가십시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부기장 박성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기장님,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아, 어머니가 감기 걸리셔서 좀 걱정돼서 그래.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 쾌차 빌겠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평양타워 고려항공 120.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고려항공 120 이륙허가. 활주로 1번 사용하십시오.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야. 비행은 완벽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했고 어느 때보다 침착했습니다. 2시간 뒤 베이징 수도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기내 방송을 마치고 승객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수행원 김 동무가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오늘 저녁 8시에 북한 대사관 연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연회, 오늘?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연회는 보통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새벽 3시 탈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출발합니까? 7시 30분에 로비에서 만나지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계획을 바꿔야 하나? 다음 비행으로 미뤄야 하나? 하지만 다음이 있을까요? 김 기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은주처럼 탄광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어린 기장. 당에서 인정받은 특권층.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8시 북한 대사관 연회. 간부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했습니다. 연회가 11시에 끝나면 호텔 복귀는 자정. 새벽 3시까지 3시간. 그래도 오늘 밤입니다. 그래도 오늘이다. 자정 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수행원 김동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지요. 네, 편히 쉬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시간은 3시간. 새벽 3시까지. 방에 들어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여권, 지도, 그리고 대사관 주소를 적은 종이를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0분. 이제 간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부기장 박성호였습니다. 기장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물 좀 마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같이 자판기 갈까요? 아니, 괜찮네. 자네는 쉬게. 박성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층계를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박성호가 의심하고 수행원을 깨우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1층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었지만 택시가 지나쳤습니다. 2번째, 3번째, 5대가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발. 6번째 택시가 섰습니다. 살리툰.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베이징의 새벽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우회전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창밖을 보니 북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인공기가 휘날리는 건물.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저들이 날 찾고 있으면?
다행히 택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10분 뒤 살리툰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건네고 뛰어내렸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대사관. 하지만 정문 앞엔 중국 공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뛰어야 한다. 저들이 붙잡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야.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팡, 카이워, 놔줘.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철문까지 5m, 4m, 3m. 공안이 다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2m. 그때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안의 손을 뿌리치고 철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공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철문 안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사관 안 작은 방에서 신원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성함과 출신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려항공 기장입니다. 담당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장이라고요? 북한 조종사가 망명한 건 처음인데. 이제 제가 증명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기종을 조종했습니까? 투폴레프 154, 144입니다. 평양순환공항 활주로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주활주로는 3,500m, 보조는 2,800m입니다. 베이징 노선의 비행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기상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항공기 계기판 구조, 평양 공군기지 위치, 조종사 훈련 과정. 제가 진짜 기장이라는 걸 말로 증명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은주. 제가 탈출한 걸 알면 가족들이 처벌받을 겁니다. 연좌제. 북한에선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위장 여권을 받았습니다.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북한의 하늘이었구나. 방콕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탔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좌석, 친절한 승무원, 개인 모니터. 이게 나만 비행기구나. 이륙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구나. 5시간 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기였습니다.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표준어, 인터넷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진열대, 수백 가지 상품 자유롭게 고르는 사람들.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조종관을 잡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종사 자격을 따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어 시험, 학과 공부, 비행 훈련. 35살에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대한민국까지 2,000km를 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저는 한국에서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하늘엔 정말 국경이 없구나. 평양에서 대한민국까지 2000km가 아니라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조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주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